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이미 아침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에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서는 여러 해외 시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새만금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몇만 명이나 되는 14살에서 18살 사이에 1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이제 길을 떠날 텐데, 여러분들 어디서 그 청소년들을 만나시든지 반갑게 세이 하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며칠 남은 게 전부 한국의 이미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한 한국,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만금에서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전주, 경주로 다 젊은이들이 가서 나름대로의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게 날씨 때문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 뉴스에 앞서서 동부는 이미 토네이도가 시작이 됐고요. 아주 심각한 천둥 몰아칩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여러 날씨 경고가 내려진 지역이 무척 많습니다. 비도 내리고 우박, 약간의 토네이도, 1억 2,600만 명에게 해당된다고 하니까 한국 인구의 거의 2배 반 정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행 스케줄 같은 거 전부 중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여러 가지 여행 스케줄,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건물 손상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네요. 펜실베니아 중부, 남부, 메릴랜드, 워싱턴 DC, 또 센트럴 버지니아,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동쪽, 전부 이제 뉴욕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바람이 시속 75마일로 불고 있고 비가 1.5인치 정도 내린다고 하니까 토네이도 주의보 내려진 곳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켄터키의 중부라든가 동부, 오하이오 남부, 오하이오는 어제도 아주 큰 일을 겪은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 전부 여러분들 엘라바마 북부에서부터 뉴욕의 남부에 이르는 그쪽 동부,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 지역이 지금 전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저쪽 남동부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도 그렇고요. 무슨 리치몬드는 버지니아에 한국분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쪽 서부 지역에도 내일부터 폭우도 내리고 한다고 하던데, 일단 더운 곳도 무척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토네이도가 불고 어떤 지역은 너무 더워서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하고, 텍사스도 90도는 기본이고요. 새만금이 지금 90도에서 100도 정도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열대성 폭풍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부 젊은이들을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건데, 텍사스도 105도에서 115도 정도 기온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조지아주 비행 스케줄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서 지금 가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지아주의 그 비행장을 간 게 꽤 되거든요. 제가 가본 비행장 중에서 제일 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혼자 가시면 힘드시겠어요. 특히 이제 영어가 불편하시다든가 하는, 가장 미국에서 붐비는 공항이죠. 애틀란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의 경우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지금 공항 한 군데 공항에서 500편 정도가 비행 스케줄이 취소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국내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지아주 비행 스케줄도 꼭 확인을 하셔야지 될 거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전부 기후변화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약간의 경도, 위도가 다르고 동부냐 서부냐에 따라서 폭염이냐 토네이도냐 우박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미국의 기후에 관한 뉴스를 말씀드리면서도 여전히 머릿속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 것 같아요. 새만금 쪽으로 지금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새만금에 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그러면 현재가 중요하지. 뭐 윤석열 정부 잘못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일단 한국 각 지역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한국을 경험하게 될 젊은이들, 스카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중에 싸우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한국 뉴스를 조금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침에 헤드라인에만 전해드리고 나중에 보니까 깜빡 잊고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어차피 시간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영화 배우들 그리고 작가들이 헐리우드의 노조에 소속된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작가협회, 배우협회가 파업을 할 때 꼭 영화사를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여러 회사, 스트리밍 서비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은요, 아주 긴 내용의 기사인데 이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느낌은 저는 약간 들었고요. 제가 가능한 한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연기자들이, 텔레비전 연기자들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뭔가 우리에게 처우를 제대로 해라 하는 이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미국에서 배우협회에서 이제 그 파업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국법을 어긴 게 없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법을 어긴 게 없다. 대체적으로 이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린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51세의 배우인 손창곤 씨, 한국 방송연기자 노조 회장이시군요. 넷플릭스에 그 답변을 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아주 힘들게 찾았다고 해요. 연락해도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또 한국 작품을 통해서 세계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배우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넷플릭스는 아니 우리는 방송사가 아니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니까 이윤 시스템이 우리는 한국법에 맞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넷플릭스가 1600억 달러 규모의 회사라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 등등요. 그리고 또 뭐 여러 해에 걸쳐서 한국에도 2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국 방송사도 아웃소싱을 하고 MBC의 경우가 드라마 강했잖아요. 넷플릭스 나오고 이거는 넷플릭스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스토리까지 LA타임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그 강했던 그 피지컬 100 많은 분들 보셨죠? MBC의 프로듀서가 말하자면 MBC도 MBC가 하는가? 아니면 넷플릭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노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윤을 포기하고 프로듀서를 빌려준 거잖아요. 허락을 한 거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일해라. 이렇게 하면서 넷플릭스 이전과 넷플릭스 이후로 이 한국의 이 업계가 연기 뭐 등등의 업계가 나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배우, 감독, LA타임스 표현 보면은 한인 기자던데요. 맥스라는 퍼스트 네임에 다 막대한 돈으로 낚아챈다는 겁니다. 낚아채고 미국에서도 배우들이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탑 배우들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밖에는 전부 인공지능 사용해서 무슨 뭐 계속 만들어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A-리스트는 에피소드당 미국 돈으로 한 40만 달러라고 하면 그 밖에 사람들은 한 300달러에서 시작한다던가 디지털 쌍둥이도 만들어서 한 번만 출연하면 계속 어떻게 복제를 해서 활용을 하고 이런 것 안 된다. 뭐 흑기사 같은 그런 그 드라마도 많이 인용이 되던데요. 배우를 스캔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배우들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우리 대우 더 좋게 해주세요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오늘 미국에서는요, 바비 이 영화가 여자 감독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10억 달러, 이렇게 워너 브라더스 영화사 100년 역사상 빠른 17일 만에 10억 달러 티켓 판매율을 기록한 게 처음이랍니다. 그것도 여자 감독, 여자 배우,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마케팅을 워낙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국에 관한 뉴스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뒤에 이제 정치 관련 뉴스를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 내용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 그만큼 이 이슈에 있어서 절실하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남에서 시에서 젊은 사람들 이 블라인드 데이트 매치메이킹을 정부가 해서 제발 결혼 좀 해주세요, 아이 좀 낳아주세요 하는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재밌게 읽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부족한 인구,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인생 패턴이 바뀔까? 뭐 이런 것에 의문을 두고 쓰는 긴 기사인데, 호텔에서 쫙 백그라운드로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55명 여자, 아니 50명 해서 100명의 커플이 모여서 5시간을 지냈다는 겁니다. 뭐 김미아 씨 등등을 예로 들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파티를 끝내고 1시까지 또다시 2차도 하고, 그래서 37살에 김미아 씨가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하는가? 글쎄요. 이분은 이제 일하시는 분이에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는, 지금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퍼지는 것이 과연 시정부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데이트를, 매치메이킹을 해준다고 없어질까? 성남시장은요, 신상진 시장은 뭐 어쨌든 젊은이들이 팬데믹도 있었고 우선 분위기조차도 띄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 양육 비용을 어떻게 할 건데요? 주택은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여성들은 남자들이 겪지 않는 또 다른 걸 느끼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또 여성들은 이런 생각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개입을 해? 결혼까지? 출산까지? 인기는 있대요. 이 블라인드 데이트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기획이 됐는데 1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하여 2021년 미국에서는요, 1000명당 6쌍이 결혼을 했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시기에 1000명당 3.8건 결혼 건수가 나오거든요. 한국이 더 심각한 거예요. 뭐 집값 뭐 등등등등 해서 성남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인데 이벤트 비용으로 19만 2천 달러를 썼답니다. 젊은이들이 뭐 웃고 즐겁게 즐기기는 했고,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타겟이 27살에서 39살입니다. 그래야 이제 가임 여성군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겠죠. 결과는 어땠냐? 진주, 성남 말고요. 이벤트를 12년 해서 결혼한 커플이 11커플이니까 1년에 한 커플 정도? 구미 13커플 2016년 이후에 좀 많네요. 그런데 구미와 진주에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얼마나 낳았나? 이건 아직 집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뭐 사천이라는 곳 지난 3년 동안 이런 이벤트를 했지만 아직 결혼한 커플은 없고, 서울 인근이잖아요. 성남이에서는 처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론은 없는 거죠. 젊은 여성 27살 전설희 씨, 대학원생이라고 하는데, 야, 자녀와 일하고 이런 거, 저 보이프렌드는 있지만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30살의 박소민 씨, 인천의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개인 관계를 개입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 프렌들리하게, 여성들도 자녀 임신했을 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런 프렌들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성평등이 들어가네요. 그래야지, 그래가지고는 이래가지고야 되겠나. 성남시도 블라인드 데이트 자체가 모든 것에, 자녀도 없고 결혼율도 낮고 하는 것에 해결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싱글로 와서 많은 그 싱글들이 나가서 데이트라도 하고 이것도 괜찮지 아니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탑 뉴스는 제가 하루에 월요일부터 미국 날짜로 목요일까지는 2번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좀 깊이도 있어야지 되는, 분석과 해석도 좀 있어야지 되는 것은 아침에 정규 방송 시간에 한 40여 분의 클립에서 일단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탑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그 이후의 업데이트라든가 또 다른 중요한 발생 뉴스가 있죠. 그런 것들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는지 아무나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수위가 너무나 거칠어서 야, 전직 대통령 맞아? 이럴 정도였었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이, 사실은 슬픈 스토리예요. 스웨덴과 여자 월드컵,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못 전해드렸었는데 한 번도 스웨덴과 승부차기를 해서 5대4로 졌잖아요. 그리고도 또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은퇴를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미드필더 메건 라피노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또 놓쳤는데 어떻게,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는가 보죠.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왜 그러느냐면 바로 이 메건 라피오네가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면 난 백악관에 안 가. 그리고 실제 안 갔거든요. 그걸 딱 앙심을 품고 있다가 한때 훌륭했던 미국이 부패한 조 바이든 아래서 이 위대했던 국가가 축구도 뭐 16강 진출도 못하고 막, 선수들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 미국의 월드컵 선수들이 미국의 적대적이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지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믿는다니까요.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그분들도.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선수는 메건 라피노에 선수는 자유의 메달을 그 바이든 대통령은 줬고,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레즈비언 선수니까 처음으로 이제 축구 선수 가운데서 정말 시민에게 주는 좋은 메달인 자유의 메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선수로서는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은퇴도 해야지 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때로 좀 약간 야속하긴 할지라도 그게 다 당신 탓이기만 하려냐. 그게 아니니까 마음 추스리고 좀 마음 가볍게 가지시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 고개를 들기가 힘들 사람을 완전히 밟아내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완전한 괴물이 됐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공화당의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지금은 뭐 그렇게 유명한 아침 쇼죠. 조 스카보로 모닝조라는 MSNBC의 그 아침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조 스카보로가 완전 폭도네, 몬스터네, 몬스터의 마피아네, 마피아의 몬스터의 뭐 그렇게 위협적인 글들을 주말에 특별검사, 판사, 낸시 펠로시, 마이크 펜스에게 다 쏟아내더니 이건 완전한 마피아인데 공화당이 비난을 하질 않아. 트럼프를, 연방검사를 협박을 해도, 판사를 협박해도, 미치광이라고 해도. 그러면서 조 스카보로 씨는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은 온순하게 트럼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마피아식 행동을 하지. 아니, 마피아처럼 행동하고 연방 특별 검사를 협박하는 그런 사람 뒤에 있다니.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굉장히 터프해져요. 지금 또 한 사람 주목을 해야지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비벡 라마스와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돈이 너무 많다는 것, 뭐 6억 뭐 3천 몇백만 달러 자산이에요. 투자 회사도 만들었었고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예일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준틴스는 무의미하다, 쓸모없는 할러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할러데이 없애고 선거날을 할러데이로 해야지 된다. 6월 19일 준틴스 데이가 어떤 데이냐?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2년 동안이나 텍사스주에서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텍사스주의 갤버스톤에서 마지막 노예들이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야, 2년 전에 하는 것을 알았던 6월 19일을 기념하는 노예 해방의 날.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독립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날 필요 없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마틴 루터 킹 데이도 있고 프레지던트 데이도 있는데 그게 왜 있어? 마틴 루터 킹 데이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킹을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권, 민권 운동을 기리는 것이고, 프레지던트 데이는 모든 대통령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준틴스 데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미국이 이제 G세대가 마지막으로, 지금 11살부터 26살 사이가 제너레이션 G인데,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이 다수인, 이제 알파 시대부터는 그게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인종이 특별하게 막 다 강하다 이런 것도 없고, 백인은 이제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든 층에서도 5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좀 초조하잖아요. 초조해서 여러 가지 소수 인종의 권익을 막 뭐 좀 지켜주려고 했다던가 이런 걸 다 없애야지 된다고, 교과서에서조차도 없애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공화당의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예비선거 후보가 그런 것에 편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준틴스 데이는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공화당 후보는 정치적인 할러데이잖아.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에게 목 졸라 숨지고 나서 어쩌지 하다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 없애버려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종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을 더 소수 인종은 얄미워합니다. 백인 아니에요. 인도계입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인도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백인보다 더 꽉 막힌, 백인보다 더 꽉 막힌 극단적인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아마 론 디센티스는 지난 주말에 선거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을 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쫙 빠져나갔어요. 지금 다시 어떻게 이것을 활발하게 태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렇게 바이오텍 산업, 또 재정, 그 투자 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비벡 라마스와미가 쫙 껴들어가고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치고 공화당의 후보가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예외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월요일입니다. 마치고요. 저는 계속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니까 오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새만금에서 많은 세계 100, 처음에는 58개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빼서 155개국으로 하지만, 그런 그 청소년들이 각지에 퍼지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나빴지만, 이것은 나빴지만 다른 것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을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 좀 모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